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지트 전문가 송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돼줄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쵸? 부모님, 친구, 선생님. 어떤 학생은 강아지가 그렇게 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두 힘이 되지만 매 순간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센,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곡을 쓰신 단테는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목표를 이루어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이 해낸 상황을 상상해 주세요. 그러면서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슴속에 채우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성큼성큼 많이 걸어가줄 우리 학생들과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편사풍파동과 제트류라는 주제에서 출제된 수능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빈칸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면 알다시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루의 동쪽, 마루의 서쪽, 계속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고요. 쭉 읽어본 다음에 2014 수능의 빈칸만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여러분 봅니다. 자, 마루의 동쪽이래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 그쵸? 여기는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인다고요. 그러면 지표와 무슨 길이로 연결이 되느냐? 하강 길이로 연결이 되고요. 지상에는 짠짠짠 고기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래 동쪽은요. 고래 동쪽 요 지역입니다. 공기가 발산되죠. 지표와 상승 길이로 연결이 돼요. 공기가 지표에서 막 모여져서 위로 올라가서 지상에는 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자, 등한면의 고도가요. 등한면이요. 저위도와 고위도 어디서 높다고요? 팽창하고 압축됐으니까 여기가 높고요. 그래서 동일한 고도에서는 저위도가 고위도, 상공보다 기압이 높아서 기압 경도력은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대기의 운동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앞에 부분의 단어만 바뀌어요. 해수의 운동과 상호작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해수의 운동과 상호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수 바닷물의 특징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운동과 순환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성질, 첫 번째 성질 염분, 두 번째 성질 수온, 그리고 밀도, 용존, 기체, 이런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염분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염분이 무엇이냐? 염분은요, 바닷물, 해수 1kg 중에 녹아있는 이런 염류들의 총합을, 염류의 총합을 그람수로 나타낸 거예요. 이걸 염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수는 1kg이에요. 그럼 몇 g이죠? 1000g. 염류는 그람 단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해수 1kg 안에 염류가 얼만큼이 들어있느냐를, 그 염류의 양을 바로 염분으로 표시하려면 모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줘야 돼요. 그렇죠? 1000을 곱해서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1000분율, 100분율의 단위는 퍼센트, 1000분율의 단위는 퍼밀. 그래서 이게 염분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염분의 단위는요, 1000분율인 퍼밀을 쓰거나 아니면 실용염분 단위 PSU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요걸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염류들의 합이 지금 현재 35g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해수 1kg 안에 염류가 35g 들어있어요. 그것이 전체 바다의 평균 값이에요. 평균 염분은 35 퍼밀 혹은 35 PSU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바닷물 1kg을 떠서 증발시키면 염분의 양이 35g이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바다가 35 퍼밀, 모든 바다의 바닷물을 다 떠서 증발시키면 35g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마다 염분이 다르고요. 바다마다 염분의 영향을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요. 그런데 평균값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요인이 요 염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첫 번째 요인은요. 여기서부터 먼저 해볼게요. 강물의 유입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놀이 바다에서도 해보고 강에서도 해봤거든요. 어떤 물이 더 짠가요? 그쵸? 바닷물이 짜죠. 그럼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유입이 돼요. 바닷물에 강물이 유입이 되면 그 지역은 염분값이 거의 없는, 그죠? 염분값이 굉장히 낮은 강물에 의해서 희석되니까 염분이 낮아지게 돼요. 염분은 이렇게 S를 표시합니다. 강물이 유입되면 염분이 낮아진다. 하나 더. 빙하와 염분의 관계 이번 수능에서도 2016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작은 소소한 이런 실험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뭡니까? 선생님이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설탕물을 얼렸어요. 설탕물 얼리기 전에 달달하니까 설탕물 한 모금 먹었어요. 그랬더니 오 단데 달달한데 그리고 얼렸어요. 근데 1시간 기다려도 안 얼고 2시간 기다려도 안 얼고 계속 열어봐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먹어야지 그랬더니 요만큼이 얼고요. 설탕물이 요만큼 남았어요. 이제 요게 설탕물이고 요게 얼음이 됐어요. 난 달달한 얼음을 먹고 싶은데 아직 설탕물이 남았으니까 이걸 다 먹어버리고 이 얼음을 먹으려고 설탕물을 차가운 걸 먹었어요. 아까보다 더 달까요? 덜 달까요? 아까는 오 단데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달아 이렇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물이 얼 때는요 설탕까지 같이 넣어서 얼지 않아요. 순수한 물이 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요 설탕물에 녹아있던 요 설탕 입자들이 요 적은 물에 농집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내용을 이제 한번 여기 적용해 볼게요. 바닷물에 빙하가 이렇게 떠 있어요. 이 빙하는 바닷물에 떠 있는 빙하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빙하는 순수한 얼음이라고요. 소금기가 없어요. 이 순수한 얼음이 융해 녹아요. 그러면 주변의 바닷물, 여기에 이 순수한 바닷물이 와서 희석되니까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빙하의 융해를 다른 말로 빙하가 녹는다, 해빙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빙하가 얼었어요. 요거보다 훨씬 더 빙하가 커졌어요. 그럼 여기 녹아있던 염분들이 주변 물에 이동하면서 주변 물의 염분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그쵸? 증가하게 돼요. 자, 결빙과 해빙과 염분과의 관계 우리 이해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고위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도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염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첫 번째는요. 나와 있듯이 강수량과 그리고 두 번째 증발량인데요. 자, 요 강수량 부분은요. 우리가 대기대순환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 대기대순환에서 요거 공부했어요. 위도 0도, 30도, 60도. 여러분 강수량이 뭔가요? 비가 내리는 양이죠. 자, 0도, 30도, 60도 요 세 지역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볼게요. 비가 어디가 제일 안 내릴까요? 비가 제일 안 오는 지역은요? 그쵸, 여러분. 비가 내리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저기압대. 모인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대.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죠. 그런데 30도 지역은요? 뭐 하죠? 아열대 고기압대 하강이에요. 30도 지역은 고기압대예요. 이 지역은요. 비가 별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증발은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강물과 마찬가지로 빗물도요. 빗물 여러분 먹어봤나요? 바닷물보다 더 짠가요? 그렇지 않아요. 비가 내리게 되면 바다에 내리게 되면 바닷물이요. 빗물에 의해서 희석이 된다고요. 염분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강물은 염분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아니요. 강수량은 염분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증발은요. 바닷물이 있는데 점점점 물만 날아가는 증발이 이루어지면 바닷물 안에 있는 염분이 점점 농축될 테니까 염분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위도 30도 지역, 고압대 지역은요. 강수량은 적은데 증발량은 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점점 농집되니까 염분이 평균값보다 높게 됩니다. 저기압대, 적도나
한대 전선대, 즉 0도, 60도 지역은요. 증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돼요. 그러면 희석되니까 다른 지역보다 염분이 낮겠죠.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따로 뽑아서 그래프를 정리하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매직워도 먼저 하고요. 여러분 결빙되면 염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얼면 다른 지역 염분이 높아져요. 수온이 감소하면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은 복선이에요. 곧 공부할 밀도 내용에 수온이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하게 되지만 곧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위도별 강수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가 어디가 제일 많이 오죠? 그쵸? 적도 부근이에요. 그 다음 많이 오는 지역이 위도 60도 지역이라고요. 왠지 알죠? 왜입니까? 적도 60도 지역은요. 상승기류 때문에 비가 올 수밖에 없는 저기압대 지역이에요. 비 많이 와요. 그런데 위도 30도 지역, 여기 요 지역은요. 고기압대예요. 비가 안 와요. 하강기류 때문에 비가 생기지 않아요. 고기압대, 하강기류, 구름 소멸, 비 없음 연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람이 세서 증발은 많이 돼요. 그럼 증발을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점점점 예쁜 초록색 선이 증발량이에요. 전체 위도 중에서 증발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은 어딜까?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대부분이 적도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증발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햇빛이 많이 내릴 때면 증발이 많이 되지만 그 위에 공기가 바닷물에서 수증기가 증발돼 올라와서 위에 뭔가 공기에 순환이 없으면 수증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되고 다시 수증기가 물이 되는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증발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위에 수증기가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게 자꾸 딴 지역으로 가줘야 돼요. 그러려면 바람이 세줘야 되거든요. 물론 햇빛의 양 중요합니다. 증발량은요. 그렇지만 바람이 세줘야 잘 증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햇빛이 가장 강한 곳은 적도지만 적당한 햇빛과 바람, 적당한 바람이 다 같이 영향을 줘서 증발이 가장 강한 위도는 어디냐? 비 안 오는데. 거기 어디예요? 여기 고기압대와 연결된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위도 20도에서 30도가 증발이 제일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적도 지역은요. 그리고 60도 지역은요. 증발이 세다고요? 강수가 세다고요? 그죠? 강수량이 커요. 그래서 염분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아요. 30도 지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커요. 그래서 염분값도 다른 지역 평균값에 비해서 커요. 그러면 요 수치를 뭔가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그쵸? 강수량을 요렇게 한번 이항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즉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작으면 염분값도 다른 지역 평균 염분값보다 작게 돼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염분값도 평균값에 비해서 크게 돼요. 아, 그럼 염분은 요걸 그냥 보면 되겠네. 그 지역에서의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 염분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어떤 관계로 염분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 줘야 된다고요. 표층 염분은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과 비례 관계가 있어요. 확인합니다. 자, 노란색 선은요, 여러분 실제 바다의 표층 염분 값이고요. 하늘색 점점점이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거예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 그죠? 고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어요. 고위도 지역은 증발량 강수량이 워낙 다 작기 때문에 빙하와 그리고 육지에서 오는 강물의 영향을 증발량 강수량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꼭 뭘요?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입니다. 요걸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뺀 값으로 또 문제가 나오면 우리 정신없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증강 효과는 짜다. 이렇게 기억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죠? 컴퓨터에 있는 이런 가상 현실을 재현하는 것을 증강 현실, 증강 효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증강이라는 말을 그냥 아무 데나 따서 셈이 한번 붙여봤어요. 증강 효과가 나타나면 현실이 나타나면 그 현실은
짜져요. 염분이 높아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염분에 관련된 내용,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해수의 성질 수온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수온은요, 여러분. 이렇게 표면부터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변화되는 것으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의 표면부터 깊이까지 수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수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가서 간단한 실험 장치를 만들고 이해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여러분이 지구과학 1에서 수권의 구조에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엄청 큰 전등이고요. 전등을 엄청 큰 수조에 물을 엄청 많이 담고 그리고 이렇게 온도계를 깊이에 따라서 꽂은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온도계를 꽂은 다음에 10분간 방치했어요. 자, 그럼 표면부터 깊이 내려가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10분 뒤에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어느 온도계의 온도가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표면에 있는 1번 온도계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이렇게 5줄로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그 5줄의 학생들에게 되게 맛있는 간식 귤을 맨 앞에 있는 학생에게 100개를 줘요.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뒤로 넘겨라 그래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교실에서 하면 애들이 자기는 하나만 먹고 다 넘길 거래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착한 말 하지 말고 정말 먹고 싶은 만큼 집에 가져가도 돼요. 그럼 자기가 막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다 넣은 다음에 뒤로 넘기겠죠.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이 표면에서 흡수될 만큼 다 흡수된 다음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요. 또 흡수되고 내려가고 하니까 표면을 가장 많이 가열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 더 이상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바람을 만들어서 부채질로 바람을 만들어서 숑숑숑숑숑 이렇게 불어줘요. 그러면 표면의 물이 찰랑찰랑 텀벙 섞이면서 표면의 물이 섞이면서 표면의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온도라는 기준으로 해수가 3개의 구조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자, A층, B층, C층. A층은요,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부채질에 의한 혼합으로 온도가 일정해진 층이라고 해서 A층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쵸?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B는요, 온도가 쭉쭉쭉쭉 낮아지는 층이라고 해서 수온약층, 수온이 경사가진 층이라고 얘기하고요. C는 아주 깊은 층이니까, 그쵸? 심해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각각의 층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빈칸을 같이 채우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혼합층은요. 2가지 요인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혼합층의 여기 표면 온도는요. T.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저위도가 온도가 높겠어요? 극지방의 온도가 높겠어요? 표면 온도. 저위도죠. 왜요? 저희도 태양에너지 많이 받으니까요. 표면 온도는 위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태양에너지 양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 2번째, 혼합층의 두께는 또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혼합층이 왜 생겼다고요? 바람에 의해 생겼다고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 두께가 두껍습니다. 자, 요거 너무 자주 출제돼요. 2번째, 수온약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온약층은 성질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면 안정, 가벼운 게 아래에 있고 무거운 게 위에 있으면 불안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세요. 아랫부분에 온도가 낮아서 차서 무거운 물이 있고요. 위에 부분에 따뜻한 가벼운 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그렇죠? 안정이에요. 수온약층의 성질은 안정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아랫부분의 온도와 위에 부분의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차이가 크면 더 클수록 더
무거운 물, 더 가벼운 물, 더 많이 안정해지거든요. 안정도는 그래서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의 온도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심해층 갑니다. 여기 온도가 쭉 그냥 낮아요. 왜 이렇게 온도가 쭉 낮아요?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해층은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4도씨 이하로 일정한 등온층이에요.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찬물이니까 밀도는 가장 큰 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 햇빛이 여름에는 오고 겨울에는 안 오고 겨울에는 오고 여름에는 오고 막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해층은 온도가 일정한데 계절에 따라 차이가 없어요. 계속 그냥 온도가 일정한 층. 또 저위도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 층이 여기, 고위도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 층이 여기. 그래서 위도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심해층은 그냥 계절의 영향, 위도의 영향 없이 주구장창 온도가 4도씨 이하로 낮은 찬 무거운 물 덩어리라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런 개념으로 빈칸을 짝짝짝 잘 채워준 다음에 우리 차트에 있는 자료 분석하러 갈게요. 갑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해수의 구조를 표면부터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낸 걸, 이 그림은 뭐냐면 전체 위도에서 어떤지를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고위도에서, 중위도에서, 저위도에서, 중위도에서, 고위도에서 수온의 구조를, 수온을 가지고 해수의 구조를 나타내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저위도는요, 표면 온도는 높고요, 요 정도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쵸? 중위도는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고위도는 이거 뭐예요? 표면부터 계속 온도가 낮아요. 그냥 심해층. 자, 그럼 갈게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위도는 어딘가요? 혼합층이 두꺼워야 되니까 맞죠? 중위도예요. 가장 안정한 위도는 어딘가요? 가장 안정하다는 얘기는 안정한 층 어딘가요? 수온약층. 수온약층이 뚜렷해야 돼요. 즉 수온약층의 아랫부분과 위에부분의 온도차가 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 하나만 더 쉬운 개념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자, 수온약층의 안정도가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아랫부분이랑 수온약층 아랫부분이랑 위에부분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수온약층의 아래는 그냥 심해층이에요. 저위도나 중위도나 고위도나 이 온도는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럼 이 온도는 고정이니까, 수온약층의 아래 온도는 고정이니까 수온약층 아래와 위의 온도 차이가 크려면 어디의 온도가 변화돼야 돼요? 그쵸? 표면의 온도가. 표면의 온도가 어때야 돼요? 선생님 왜 표면의 온도예요? 수온약층의 위의 온도는 혼합층의 끝의 온도고요. 혼합층의 온도는 표면의 온도와 일정, 거의 같으니까. 수온약층의 안정도는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약층 아래와 위에 온도 차이가 커지니까 커져요. 직관적으로 수온약층의 안정도는 표면 온도만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가장 안정한 위도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위도인, 그렇죠, 저위도예요. 하나 더, 해수의 연지콘합이 가장 활발한 위도는 어디니요? 여러분, 연지콘합이 일어나려면 위아래 섞이려면 안정해야 돼요, 불안정해야 돼요? 그렇죠? 불안정해야 되죠. 적어도 안정하진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안정한 층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뭐예요? 수온약층. 그럼 수온약층이 없는 위도에서 안정하겠네요. 거기가 어딥니까? 고위도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잘 섞여서 표면의 물도 아래로 쭉 가라앉을 수 있는 위도, 심층순환이라는 순환을 만들 수 있는 위도가 고위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출제된 개념으로 매직 워드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금방 한 개념. 표층수온이 높을수록 빈칸. 뭐 적을까요? 그 지역은, 그쵸, 수온약층이 뚜렷하다, 안정하다, 위아래로 잘 섞일 수 없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 수심이 깊어진대요. 어느 위도든 혹은 어느 계절이든 수심이 깊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심해층. 심해층은 계절적, 위도적 차이가 없으니까 연교차,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 위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연교차는 작아져야 돼요. 여름에 표면의 온도는 높지만 심해층의 온도는 낮아요. 겨울에 표면 온도도 낮고 심해층의 온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감소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마지막, 해수의 연지콘합. 위아래로 섞이려면 안정해야 돼요, 불안정해야 돼요? 그렇죠? 안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연지곤합이 상대적으로 더 잘 일어나려면 상대적으로 덜 안정한 시기를 찾으면 돼요. 더 안정한 시기는 표면 온도가 높은 시기니까 덜 안정한 시기인 2월 달에 연지곤합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소문의 특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밀도라는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밀도 알아요. 우리 밀도 중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밀도는요, 뭐분의 뭐, 그쵸? 부피분의 질량, 이 정도 뭐 우리 잘 알죠? 자, 똑같은 부피의 물덩어리가 두 개 있어요. A, B, 부피가 똑같아요. 그럼 밀도가 크려면 어때야 되냐, 이 물은. 그죠? 온도는 어때야 될까요? 온도. 온도는요, 여러분, 낮아야 상대적으로 같은 부피 속에 더 많은 물 입자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 공기 팽창해요. 물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물보다 온도가 낮은 물이 더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밀도는 크게 된다고요. 하나 더. 염분이, 여기는 염분이 적고요. 여기는 염분이 많아요. 뭔가 입자가 많이 녹아있는 물, 입자가 적게 녹아있는 물.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누가 클까요? 입자가 많이 녹아있어요. 질량이 크죠? 그래서 밀도가 클수록, 염분이 클수록 밀도가 크게 됩니다. 밀도가 클 두 가지 조건, 밀도가 크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요. 염분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염분과 수온과 밀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이 그래프를 수온 T, 염분 S, 도라고 얘기해요. 수온, 염분도는요, 해수의 수온과 염분 밀도를 다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볼게요. 수온이 낮고요, 염분이 높아지려면 벡터 합해보면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오는 방향으로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점점 선들이 있어요. 이 점점점 선이 뭐냐? 등밀도 선이래요. 그런데 왼쪽 위에 보니까 밀도가 1.025. 아래로 내려올수록 우리가 예측한 밀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계속 1.026, 027, 028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밀도는 커지는구나. 요 선은 밀도가 똑같은 선이구나 하나를 알아놓고요. 그 다음 자료. 사실은 요 자료죠, 요 자료. 요 자료를 보면서 해수 0m부터 250m까지의 해수의 성질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에는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 요 자료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0m부터 50m까지, 그리고 50m부터 250m까지 뭔가 다른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0m부터 50m까지는 뭐가 변하나요, 지금? 수온, 염분, 밀도 중에서 뭐가 변하고 있죠? 그쵸? 0m에서의 수온, 50m에서의 수온은 거의 같아요. 수온은 일정한데요. 염분은요? 염분은 요 값에서 요 값으로 1퍼밀 정도, 굉장히 높은 값이거든요. 이만큼 변하고 있어요. 염분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밀도는요? 자, 여러분 등밀도선 볼까요? 여기 1.026에서 025에서 1.026으로 이렇게 밀도가 증가했다고요. 수온은 그대로 있는데 염분이 증가하니까 밀도 증가하는구나. 밀도를 높게 하는 요인, 염분 맞구나. 두 번째, 50m부터 250m까지 보세요. 거의 염분 변화 없죠. 염분은 거의 변화 없는데 수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쭉쭉쭉쭉쭉 낮아지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서 밀도는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역시 수온은 낮아질수록 염분은 높아질수록 밀도가 크다는 것 확인했고요. 두 가지 요인 중에서 더 밀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수온, 염분 중에 무엇이냐? 염분보다 수온이 더 많이 밀도에 영향을 줘요.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수온이 더 많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2016 9월 모의평가에 이런 주제가 나왔죠. 우리도 같이 풀어볼 문제긴 한데요. 여기가 적도고요. 양극지방이에요. 수온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적도에서 높고 그로서 낮아지죠. 밀도 값은 어떻게 변하냐면 수온과 거의 반비례하게 밀도는 이런 식으로 변해요. 수온이 높으면 밀도 낮고요. 수온이 낮으면 밀도 높은,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밀도에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수온이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매직 워드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밀도는요.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증가한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물리량, 밀도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했어요. 이제 마지막 물리량, 2016년 수능에서 수능 문제로 출제된 용존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해수의 성질 부분은요. 염분, 수온, 밀도, 용존 기체 이 부분은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구과학 1에 있던 부분이에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해수의 운동과 순환 앞으로 이렇게 끼워졌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출제돼도 지구과학 1에서 출제됐던 문제밖에 없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이제 세 번의 수능이 치러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다가 세 번째 수능에서 한 문제 플러스 알파 1.5문제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여기 용존 기체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한 번 출제가 됐으면 계속 반복돼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 부분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보면 지구과학 2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용존 기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용존 산소량보다 조금 더 앞선 개념 용존 기체. 해수에 기체가 녹아 들어간대요. 기체 상태의 물질이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려면, 즉 용해되려면 해수에 이런 성질이 영향을 줘야 돼요. 일단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야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갈까요?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야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갈까요? 기체는 워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바닷물조차 뜨거우면 다시 증발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기체가 잘 용해되려면 일반적으로 수온은 낮아야 됩니다. 또 더 깊은 곳이어야 압력이 커져야 기체가 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두 요인 중에 수온이 기체의 용해도를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수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온입니다. 그리고 깊이예요. 자, 여기 표면에 혼합층이 있고요. 그쵸? 수온약층이 있고요. 이렇게 심해층이 있어요. 수온과 용해도는 반비례 관계면 표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는 적게 녹아 들어가 있겠구나. 그리고 수온이 점점 낮아질수록 그리고 압력이 커질수록 기체가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쵸? 일반적인 기체는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체는 이런 용해도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표면은 적고요.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양상을 띄어요. 그런데 한 기체만 누굽니까? 산소만 이런 경향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교재 오른쪽에 칸을 많이 만들어 드렸거든요.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고 요걸로 한번 이해 들어가 볼게요. 잠깐 멈추고 요거는 그려주고 그리고 요걸로 이해 들어갑니다. 그럼 왜 산소만 다른 기체와 거의 반대 경향성을 갖잖아요. 표면 온도가 높은데 약 150에서 200m까지 산소가 가장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800m 정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다시 또 깊은 데서 증가해요. 뭔가 다른 기체들과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산소만 뭔가 다른 용해도 곡선을 갖는 이유. 위치별로 한번 분석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교재의 빈칸도 같이 채웁니다. 자, 첫 번째. 표면은요. 왜 이렇게 산소가 많냐? 자, 퀘스천 드려볼까요? 대기에 가장 많은 기체가 뭐예요? 그쵸? 질소. 그 다음 많은 기체는 뭔가요? 맞아요. 산소입니다. 그쵸?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엄청 많은 양이 대기에 존재한다고요. 산소가. 그래서 표면에 용존산소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대기에서 직접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200m까지, 150m 정도까지만 산소가 늘어나다가 그 다음 쭉 줄어들어요. 200m 내에서만, 표면부터 200m 내에서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요 깊이까지.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요 깊이
표면 사이에 존재하는 식물 혹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뭘 할 수 있죠? 그 빛을 이용해서? 맞아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이 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생산해내는 거죠. 광합성과 대기에서의 공급으로 산소는 다른 기체들과는 다르게 표면에서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죠. 식물들이, 동물들이 다 같이 뭐만 하느냐? 산소를 소모해요. 습습 후후 습습 후후 산소 들이는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놓고, 그러니까 산소 양이 줄죠. 두 번째, 물고기, 풀 등등이 죽으면 분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미생물들이 분해할 텐데 분해할 때도 산소가 소모가 돼요. 호흡이나 분해할 때 빈칸에 적어주셔야 돼요. 될 때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오호, 요거 보세요. 800m부터 다시 뭔가 증가되고 있다니까요. 산소가 대기에서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광합성을 여기서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디서 증가되느냐? 요건 중요합니다. 요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수권의 구조, 수온에 의한 구조에서요, 고위도는요 이런 구조를 가졌었다고요. 위아래로 섞일 수 있었다고요. 그쵸? 고위도의 표층에 아주 산소가 풍부한 물이요, 표층의 밀도가 되게 커지게 되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안정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표면을 따라 저위도로 이동해주면 모든 위도에서 이렇게 아주 깊은 곳에도 산소가 풍부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고위도에 산소가 풍부한 표층수가 침강에서 가라앉아서 심층순환으로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잘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용존 산소량이 각각의 깊이마다 어떤 변화 경향성을 갖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 내용 정리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그림은 위도에 따른 표층의 수의 밀도, 수온, 염분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하나는 수온이고요, 하나는 염분이고요, 하나는 밀도래요. 일단 여러분 하나는 알겠죠? 뭡니까? 수온. 수온은 해수 표면의 온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위도에 따라 다르게 공급되는 태양 에너지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럼 어디가 가장, 바닷물 중에 어디가 가장 온도가 높겠어요? 적도부근. 그래서 저위도, 적도부근에서 가장 높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는 A 값이 바로 수온이에요. 그 다음 하나는 밀도고 하나는 염분이래요. 여러분, 밀도는요 두 가지 요인과 관련을 갖습니다. 수온, 염분.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밀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요? 맞습니다. 수온이에요. 무슨 관계? 수온이 높으면 밀도는 낮아지고요, 수온이 낮으면 밀도는 높아지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수온과 밀도는요 반비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반비례 경향성을 갖는 C가 밀도 그래프가 되죠. 그럼 하나는 수온, 하나는 밀도, 하나는 염분이니까 남은 하나 B가 염분일 텐데요. 염분 그래프가 요래 나타나는 이유 뭔가요?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증발량과 강수량의 변화 때문이에요. 증발량과 강수량이 가장 높은 위도, 증발량 강수량의 차이가 가장 높은 위도 20도, 30도 사이의 위도에서 염분이 가장 높죠.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니까? 밀접한 관계,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보기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 A는 고위도 해역보다 저위도 해역이 낮다. A가 수온인지 몰랐어도요, 여러분. 적도부근 저위도는 크고 고위도는 낮고 그냥 알 수 있죠. 그죠?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B는 염분이잖아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클수록 비례 관계인데요. 커져야죠. 니은은 틀린 설명. D는 남았네요. C는 표층의 수의 밀도죠. 요게 밀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3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해서 나타냈어요. 선생님, 이런 그래프 처음 봤는데요. 우리는 요런 그래프만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3월과 7월의 표면부터 이렇게 깊이 내려오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선생님이 옮겨 그려보겠습니다. 자, 깊이고요. 이게 수온이에요. 먼저 3월은 표면의 온도가 얼만큼이에요? 그죠? 5도예요. 20m 내려오면 한 4.9도. 40m 내려오면 한 4.7도. 60m로 오면 4.5도. 온도가요. 5도. 20m, 40m, 60m. 4.9도, 8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변하죠. 이게 3월이에요. 그런데 7월 보세요. 표면 온도가 몇 도입니까? 13도. 그리고 20m까지 온도가 일정해요. 8월, 9월에는요. 온도가 일정한 층이 더 깊이까지 나타나요. 아, 7월에는 온도가 20m 정도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쭉쭉쭉쭉 낮아져가지고 여기 80m 부분부터 4.5도로 3월과 비슷해지는구나. 그럼 여러분 해석해 볼게요. 3월에는요. 온도가 그냥 쭉 5도 부근으로 비슷해요. 그죠? 3월이 안정합니까? 7월이 안정합니까? 3월이 7월보다 온도 차이가 적으니까요. 불안정하죠. 안정도는요. 3월이 7월보다 더 작다고요. 7월이 더 크다고요. 기억납니까? 안정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 약층이 뚜렷한 거라고요. 더 안정한 거라고요. 자, 두 번째요. 바람은 어디서 더 많이 세게 불었을까요? 자, 여러분,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더 바람이 세게 부나요? 겨울이죠. 그쵸? 겨울이 세게 불기 때문에 위아래로 잘 섞여서 낮은 온도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의 세기도요. 세기는요. 3월이 7월보다 셉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보기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 3월에서 7월까지 가는 동안, 3월에서 7월까지 가는 동안 표면의 온도는요. 5도에서 13도로 계속 증가했죠. 니은 여름철 수온 약층은 여름처럼 뭐 7, 8월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20m보다 얕은 곳에서 나타난다? 7월이 20m고요. 8월은 더 깊은 데서 나타나서 얕은 데서 나타나는 시기가 없어요. 디귿 이 해역의 풍속은 여름철에 가장 빠르다. 여름철에 수온 약층이 가장 얇아요. 자료 보시면 여름철에 수온 약층이 요만큼. 그 다음 수온 약층이 계속 쭉쭉쭉쭉쭉 깊어진다고요. 수온 약층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바람이 여름에서 가을로 갈수록 세진다는 얘기죠.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바람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에 풍속이 가장 느리다라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만 맞네요. 정답 1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거예요. 우리 수온 염분도 알죠? Y축 수온, X축 염분, 그리고 이렇게 등 밀도선으로 밀도값까지 알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럼 깊이별로 지금 수온 염분 밀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 들어가 보죠. 자, 0m부터 800m까지 0m부터 800m까지 그 다음 800에서 2000m까지 그리고 2000m부터 5000m까지 의 수온, 염분,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표면부터 800m까지 혼합층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혼합층. 온도가 일정한 층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온도가 뚝 떨어져요. 표면부터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로 보아서 그렇죠? 혼합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위치가 돼요. 수온은 낮아지고 있어요. 염분은요? 염분도 여기서 35.8%에서 800m, 34.5%로 염분도 낮아졌어요. 그런데 밀도는요? 쭉쭉쭉쭉 방향성이 여기서 여기로 그렇죠? 밀도는 이런 방향으로 변했어요. 밀도는 증가하고 있죠. 밀도가 증가했다는 건 표면물과 아랫물, 아랫물은 밀도가 크고 위에는 밀도가 작다는 건 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안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가 수온밖에 없으면 안정도는 수온으로 측정해 줘야 돼요. 그죠? 온도 차이가 크면 안정하다. 그런데 진짜 자료가 다 주어졌어요. 수온과 염분과 밀도까지. 그러면 진짜 안정도는요, 뭐가 결정하느냐? 밀도가 결정하죠. 밑에 무거운 물 있고요. 밀도 큰 물. 위에 가벼운 물 있어요. 이거 안정한 거죠. 밑에 가벼운 물 있고 위에 무거운 물 있어요.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어떨 때 혼합이 잘 이루어질까요? 어떨 때 위아래 연직 잘 섞일까요? 불안정할 때죠. 그렇죠? 안정도는 밀도를 봐야 되는데 0m부터 800m까지 밀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여기는 안정한 층입니다. 그럼 800m부터 2000m까지 볼까요? 자, 800m부터 2000m까지 거의 온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염분은요, 쭉 증가했죠. 그래서 밀도도요, 요 값에서 요 값으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밀도가 증가했어요, 여러분. 역시 800m부터 2000m까지도 안정한 층입니까? 불안정한 층입니까? 밀도가 증가했다니까요. 밑에 있는 물이 무겁다니까요. 계속 안정한 물이에요. 위아래로 섞일 수 없는 기층입니다. 그런데 2000m부터 5000m까지 보시면 수온 내려가고요. 염분이 감소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등밀도선인데요. 온도가 똑같은, 밀도가 똑같은 선인데요. 여기 2000m부터 4000m, 5000m로 가는 동안 밀도선과 등밀도선과 나란하게 밀도가 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등밀도선과 나란하다는 건 밀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밀도가 일정해요. 2000m부터 5000m까지는 밀도 변화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구나 까지 분석을 해내고 보기 분석 들어가 볼게요. 기억, 표층에서 800m로 가는 동안 여기요. 수온도 내려가고 염분도 내려가고 모두 내려갔다. 어떻습니까? 요건 맞다. 니은 800에서 2000m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에서는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선생님, 수온이 똑같으니까요. 다른 지역 수온이 낮아지는 데에 비해서 혼합층 아닌가요? 위아래로 잘 섞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위아래로 섞일 수 있는 내용, 섞일 수 없는 내용이 주어진 자료가 온도만 있다면 온도에 비교하셔야 되지만 밀도가 있으면 밀도를 비교하셔야 된다니까요. 밀도가 분명히 2000m가 크고 800m가 밀도가 작으니까 안정한 층이에요.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다고요. 이유는 안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 디귿,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는 1000에서 2000m까지 1000에서 2000m까지 밀도 이만큼 변했죠. 4000에서 5000m까지 밀도가 등밀도선에 나란하니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0에서 5000m 구간에서 1000m보다 2000m 구간보다 더 작은 건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수의 운동과 순환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지금까지 사용됐지만 수능 문제로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주제, 이미 나온 주제 해수의 성질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제 4개인데요. 그 주제 4개가 아주 깊이 있는 막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간단하게 공부하시면서 이해하고 암기할 내용 몇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 걸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반복하면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 걸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죠. 자, 꼭 그렇게 해주실 분, 꼭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